쌈장 항아리에 숨겨진 독사의 위협을 충견백구가 목숨을 걸고 뱀으로부터 주인 할머니를 지켜내면서 시작되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거대한 예당호가 아침마다 물 한 개를 이불처럼 덮는 한적한 마을. 사과나무 과수원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봄에는 하얀 꽃구름이, 가을에는 붉은 사과가 지평선을 물들이는 이곳에 이순자 할머니의 세월 묵은 기와집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저수지라는 예당호의 너른 품처럼 마을의 시간은 더디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83세 순자 할머니는 이날도 동쪽 하늘이 잉크색에서 남색으로 다시 옅은 보라색으로 번져갈 무렵 잠에서 깨어났다. 에고 삭신이야. 잠결에 굳은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는 소리는 그녀의 하루를 여는 작은 의식과도 같았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나선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집의 가장 안쪽, 햇볕이 가장 먼저 들고 가장 늦게까지 머무는 장독대였다. 그녀의 장독대는 작은 왕국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60년 넘게 사용해 온 항아리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묵직하게 자리를 지켰다. 윤기나는 간장 항아리, 구수한 된장 항아리, 붉은 빛깔의 고추장 항아리. 하지만 그 중에서도 순자 할머니의 자부심이자 역사는 단연코 맨 안쪽에 놓인 중간 크기의 쌈장 항아리였다. 그것은 친정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비법을 전수하며 함께 담가준 시쌈장을 미천으로 대를 이어온 순자 할머니 집안의 혼이 담긴 물건이었다. 단순히 메주와 고추장을 섞는 것이 아니었다. 잘 띄운 청국장을 곱게 빻아 넣고 직접 짠 들기름과 꿀, 그리고 뒷산에서 캐낸 이름 모를 약초 몇 가지를 끓인 물을 더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이었다. 쌈장의 깊고 구수한 맛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맛이었고, 서울에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하나뿐인 아들 현우가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맛이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천으로 쌈장 항아리의 둥근 어깨를 정성껏 닦아냈다. 이놈아, 밤새 별일 없었냐? 올해는 유난히 날이 가물어서 내 속이 타지는 않을는지 모르겠다. 항아리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사과 농사를 지으며 흘렸던 땀방울, 아들 현우를 낳고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서름, 고된 세월의 풍파를 묵묵히 함께 견뎌온 가장 오래된 친구였다. 항아리 표면의 자잘한 균열들은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과 닮아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발효의 시간은 그녀의 인생만큼이나 깊고 진했다. 그런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백구가 있었다. 3년 전 아들 현우가 어머니, 아파트에서는 영 안 되겠어요. 어머니 곁에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집도 잘 지킬 거예요 라며 데려다 놓은 진돗개였다. 이름 그대로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녀석은 처음 며칠간 낯선 시골집의 흙냄새와 밤의 고요함을 경계하며 할머니와 거리를 두었다. 평생 개를 그저 마당개로만 여겼던 순자 할머니 역시 무뚝뚝하게 밥만 챙겨줄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서로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이제 백구는 순자 할머니의 살아있는 지팡이이자 말벗이었다. 할머니가 사과나무 밭에 가면 과수원 길목에 엎드려 오가는 이들을 지켰고, 예당호가 보이는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호수를 바라볼 때면 가만히 다가와 다리에 머리를 기댔다. 할머니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낑낑거리며 치맛자락을 물고 늘어졌다. 어느새 순자 할머니에게 백구는 아들보다 더 살가운 위로를 건네는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백구야, 이리 온. 할머니의 나직한 부름에 백구가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다가와 그녀의 거친 손등을 핥았다. 할머니는 항아리를 닦던 손을 멈추고 백구의 넓은 등을 두드려 주었다. 단단한 근육 위로 느껴지는 따스한 체온이 할머니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올해는 고추 농사가 잘 돼서 쌈장 맛이 더 좋을 게다. 네 주인놈 오면 삼겹살 구워서 이 쌈장이랑 같이 줘야 쓰는디
올 생각도 안 하는구만. 혼잣말처럼 읊조리는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났다. 서울에서 큰 회사에 다니는 아들 현우는 1년에 고작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다. 바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여나 전화벨이 울릴까, 행여나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릴까 기다리는 것이 시골 늙은 어미의 하루였다. 그날도 할머니는 정성껏 장독대를 보살피고 텃밭에서 상추와 풋고추를 따와 아침상을 차렸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다. 백구는 마루 밑 제자리에 엎드려 할머니가 던져주는 멸치 대가리를 받아 먹으며 평화로운 아침을 만끽했다. 오전 일을 마친 할머니는 이웃 마실에 나섰다. 어제 읍내장에서 사온 옥수수 강냉이를 나눠주기 위해서였다. 집을 나서기 전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부했다. 백구야, 집 잘 보고 있거라. 도둑놈 하나 못 들어오게 눈 부릅뜨고 지켜야 혀. 백구는 마치 그 말을 전부 알아듣기라도 한 듯 멍 하고 짧고 힘차게 짖으며 늠름한 모습을 보였다. 순자 할머니의 집은 마을에서도 예당호가 가장 잘 보이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할머니는 느릿한 걸음으로 이웃집으로 향했다. 길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과 어디 가슈? 밭에는 가봤슈. 그 같은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것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행복이었다. 어이 순자 형님, 어디 가시는 길이요? 경운기를 몰고 가던 마을 이장이 멈춰서서 물었다. 응, 아랫집에 강냉이 좀 갖다 주러 가는 길이야. 이장은 어디 바삐 가나? 면사무소에 좀 다녀와야 쓰겄어요. 요즘 우리 마을에 외지인들이 너무 들락거려서 말이오. 예당호 출렁다리 생기고 나서 관광객은 늘었는데 꼭 땅 사겠다고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문제요. 이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다. 예당호 출렁다리가 전국적인 명소가 되면서 조용하던 마을은 외지인들의 발길로 조금씩 시끄러워지고 있었다. 펜션이나 식당을 짓겠다며 땅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고 그들의 번지르르한 차와 말투는 평생 땅만 알고 살아온 마을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었다.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겠어. 순자 할머니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개운치 않았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마을의 고유한 질서가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이방인들에 의해 조금씩 흔들리는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평화로운 예당호 수면 아래 무언가 다른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날 오후부터였다. 백구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마실에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늘 그랬듯 장독대로 향했다. 오후 햇볕에 항아리들이 잘 마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백구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대상은 명확했다. 바로 순자 할머니의 보물 1호 쌈장 항아리였다. 이놈이 왜 이래? 배고파? 이따 저녁 줄겨. 할머니는 처음에는 백구가 그저 어리광을 부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다. 온몸에 털을 바짝 곤두세운 채 쌈장 항아리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코를 킁킁거리며 항아리 주변의 흙냄새를 맡는 모습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침입자를 쫓는 것 같았다. 허허, 요놈 봐라. 쌈장 익는 냄새가 그리도 좋더냐? 욕심은 많아가지고. 순자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툭 치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그녀에게 장독대는 집안의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곳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물며 겨우 개 한 마리의 이상 행동에 마음을 쓸 그녀가 아니었다. 저리 안 비켜? 허이. 할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자 백구는 마지못해 몇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집요하게 쌈장 항아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계심 이상의
무겁고 어두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라도 본 것처럼 절박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눈빛의 깊이를 읽어내지 못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읍내장에 갔다가 불편한 사람과 마주쳤다. 최영식이었다. 마을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며 사람들 앞에서 굽실거리지만 뒤에서는 온갖 나쁜 소문을 몰고 다니는 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순자 할머니의 남편과 생전에 사과나무 밭 경계를 두고 크게 다퉜던 적이 있었다. 결국 순자 할머니네가 이겼지만 그때의 앙심이 부자에게 대를 이어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마을 사람은 없었다. 최영식은 순자 할머니를 보더니 짐짓 반가운 척 다가왔다. 아이고 어르신, 장에 나오셨습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그의 기름기 흐르는 목소리와 탐욕이 번들거리는 눈빛에 할머니는 속이 불편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가 스치듯 던진 한마디가 할머니의 귓가에 가시처럼 박혔다. 아드님은 서울에서 잘 있지요? 어르신 혼자 이렇게 큰 집 지키시려면 외롭고 힘드실 텐데. 그 말에는 안부를 묻는 따뜻함 대신 무언가를 염탐하고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의도가 숨어 있었다. 할머니는 불쾌한 기분을 떨치려 애썼지만 최영식의 얼굴과 백구의 이상 행동이 머릿속에서 겹치며 이유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집에 돌아오자 백구의 이상 행동은 더욱 심해져 있었다. 이제는 할머니가 장독대 근처에만 가도 미친 듯이 지저대며 앞을 막아섰다.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장독대 주변을 빙빙 돌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심지어 할머니가 아끼는 텃밭의 상추를 물어다 쌈장 항아리 앞에 놓아두는 기이한 행동까지 보였다. 마치 이걸 드시고 저건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시위라도 하는 것 같았다. 이놈의 개가 진짜 미쳤나?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서. 할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회초리를 들었다. 하지만 백구는 회초리를 피하지도 않고 그저 낑낑거리는 슬픈 소리를 내며 쌈장 항아리 앞을 굳건히 지킬 뿐이었다. 그 처절한 모습에 할머니는 차마 회초리를 내리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쳤다. 수십 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기다리던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 주말 회사에 급한 일이 없어 아내와 어린 손녀를 데리고 집에 내려오겠다는 꿈만 같은 소식이었다. 어머니, 저 현우예요. 이번 주말에 애들 엄마랑 서연이 데리고 내려갈게요. 토요일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오메, 내 새끼. 진짜요? 진짜 오는 것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기쁨의 한 옥타브 높아졌다. 입으로는 바쁜데 뭘 자꾸 내려와라고 타박하면서도 입가에서는 환한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아들 내외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서연이가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어머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어머니표 쌈장. 그거 하나면 돼요. 내려가서 마당에서 삼겹살 구워 먹게요. 서연이도 할머니 쌈장에 밥 비벼주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아들의 말에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필이면 쌈장이었다. 며칠째 백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쌈장 항아리. 하지만 손주까지 온다는데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마다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별일 있겠어. 걔는 걔일 뿐이지. 할머니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아들과 손주를 볼 생각에 백구의 이상 행동 따위는 사소한 문제로 여겨졌다. 전화를 끊자마자 할머니는 앞치마를 둘러매고 장독대로 향했다. 자, 어디 보자. 우리 강아지들 먹일 맛있는 쌈장을 꺼내볼까? 할머니가 쌈장 항아리로 다가서자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백구가 번개같이 달려와 앞을 막아섰다.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온몸으로 항아리를 감싸 안으려는 듯 필사적인 몸짓을 하며
마치 사람이 우는 것 같은 처절한 소리를 냈다. 이놈의 개가 진짜. 오늘 손주 온단 말이야. 이거 안 비켜? 할머니의 호통에도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뒤로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할머니는 슬슬 부하를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부심, 아들과 손주에게 먹일 음식 앞에서 벌어지는 개의 무례한 행동의 참을성이 완전히 바닥나버렸다. 이거나, 이 미친 개야. 할머니가 백구를 뿌리치고 쌈장 항아리 뚜껑에 손을 얹었다. 묵직하고 차가운 돌뚜껑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할머니의 등 뒤에 있던 백구가 온 힘을 다해 튀어 올랐다. 하얀 몸뚱이가 할머니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쌈장 항아리의 허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6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다. 진갈색의 윤기나는 쌈장이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다. 할머니는 순간 숨을 멈췄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남편의 추억이 담긴 아들의 고향인 그 항아리가 박살이 나버렸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런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 할머니는 옆에 세워뒀던 부직갱이를 집어들었다.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흙바닥에 널브러진 쌈장과 깨진 항아리 조각,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은 채 헐떡이는 백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내가 오늘 너를. 부직갱이를 든 손이 허공으로 높이 치켜 올라갔다. 백구를 향해 내리치려는 바로 그 찰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쏟아진 쌈장과 흙먼지가 뒤범벅이 된 더미 속에서 무언가 스르르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지렁이인가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햇빛 아래 드러난 그것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붉고 검은 반점이 뒤섞인 기괴한 무늬를 가진 뱀이었다. 굵기는 어른의 팔뚝만 했고 삼각형의 머리를 쳐든 채 휙, 휙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갈라진 혀를 날름거렸다. 동네에서 흔히 보던 구렁이나 살모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그 섬뜩한 자태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릴 만큼 불길하고 치명적인 도끼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부직갱이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공포가 심장을 단단히 올가매고 숨통을 조여왔다. 그때 백구가 다시 움직였다. 녀석은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빨을 모두 드러낸 채 뱀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채 죽음을 각오한 전사처럼 뱀과 대치했다. 뱀이 머리를 낮추며 공격 태세를 취하자 백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먼저 뱀의 머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찰나의 순간 뱀의 머리가 번개처럼 솟구쳤고 백구는 깽 하는 비명 같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옆으로 나뒹굴었다. 앞다리 한쪽을 물린 채였다. 뱀의 독리가 하얀 털을 뚫고 깊숙이 박혔다. 하지만 백구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은 다시 일어나 절뚝거리며 뱀의 앞을 막아섰다. 할머니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 충성스러운 눈빛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내 주인을 지켜야 한다. 그제야 얼어붙었던 순자 할머니의 몸이 움직였다. 아니,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안 돼. 백구야. 사람 살려. 뱀이야. 순자 할머니의 비명은 예당호의 잔잔한 수면을 가르듯 평화롭던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바로 옆집의 복희 엄마였다. 그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처참한 광경에 숨을 헐떡였다. 흙바닥에 쏟아진 진갈색 쌈장과 날카로운 항아리 조각들,
그 사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신음하는 백구와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순자 할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백구의 저항에 잠시 주춤하면서도 여전히 흉측한 머리를 쳐들고 있는 이국의 뱀. 아이고 맙소사. 이게 뭔 일이여. 순자 형님. 복희 엄마의 날카로운 외침이 두 번째 신호탄이 되었다. 그녀의 고함 소리에 밭에서 일하던 이장과 마을 남자 몇몇이 삽과 괭이를 든 채 허둥지둥 달려왔다. 형님 괜찮으시오. 이장이 소리치며 마당으로 들어섰지만 뱀의 흉악한 기세에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다. 백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에도 마지막 힘을 다해 으르렁거리며 뱀과 할머니 사이를 막아서고 있었다. 그 충성스러운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다들 물러서. 저놈 독이 보통이 아닐 것 같으니. 상황 판단이 빠른 이장이 소리쳤다. 그는 재빨리 집 옆에 세워져 있던 긴 쇠스랑을 가져와 뱀의 머리를 겨냥했다. 몇 번의 아슬아슬한 대치 끝에 이장은 다른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뱀의 머리를 눌러 제압하고 준비해 온 쌀 포대에 집어넣는데 성공했다. 소란이 겨우 진정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백구에게로 향했다. 백구는 앞다리에 선명한 이빨 자국을 남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상처 부위는 이미 시커멓게 변하며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녀석의 눈은 힘겹게 감기고 있었다. 이러다 걔 죽겠다. 빨리 읍내 병원으로 싣고 가야 혀. 마을에서 트럭을 가진 젊은 축에 속하는 청년 회장이 소리쳤다. 이장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순자 할머니를 복희 엄마에게 맡기고 자신과 청년 회장이 백구를 트럭에 싣고 급히 예산읍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마당에는 그날의 참상을 증언하듯 깨진 항아리 조각과 말라붙어가는 쌈장, 그리고 백구가 흘린 검붉은 피 몇 방울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쌀 포대 안에서 꿈틀거리는 뱀을 보며 한 마을 노인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내 평생 이런 뱀은 처음 보네 그려. 우리나라 뱀이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말에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르신. 색깔이나 무늬가 영 낯섭니다. 이건 필시 누가 일부러 넣지 않고서는. 그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똑같은 의심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의 악의가 담긴 끔찍한 범죄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순자 할머니는 홀로 마당에 남았다. 쏟아진 쌈장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와 백구의 피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있고 남편의 웃음이 담겨있던 조각이었다. 그 조각 위로 할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순간 할머니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백구의 절박했던 눈빛, 자신의 바지를 물고 늘어지던 필사적인 몸짓, 시끄럽다며 회초리를 들었던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 백구는 미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려던 것이었다. 장독대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백구에게는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였던 것이다. 자신의 오만과 무지가 충견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기 자신마저 끔찍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닫자 할머니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울음소리는 더 이상 깨진 항아리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충직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주인으로서의 참회이자 뒤늦은 사랑의 절규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대문 밖에서 급하게 차가 멈추는 소리와 함께 아들 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마을 이장에게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현우는 마당의 처참한 광경과 넋이 나간 채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아내와 어린 딸 서연이는 차마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창백한 얼굴로 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이장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서울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온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고 주말에 방문할 자신과 아내, 어린 딸까지 겨냥했을지 모를 끔찍한 범죄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현우는 아내와 딸을 서둘러 근처 호텔로 보내고 홀로 어머니 곁을 지켰다. 순자 할머니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백구의 이름을 불렀다. 백구야, 미안하다.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라. 죄책감은 밤의 어둠보다 더 짙게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 동안이나 신호를 보냈던 백구의 경고들. 으르렁거림, 식음을 전폐하던 모습, 쌈장 항아리 앞을 떠나지 않던 그 모든 행동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미친 개라 타박하며 부직갱이를 들었던 자신의 모습이 악마처럼 느껴졌다. 그때 흐릿한 의식 속으로 읍내장에서 마주쳤던 최영식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름기 흐르는 미소와 탐욕스러운 눈빛. 어르신 혼자 이렇게 큰 집 지키시려면 외롭고 힘드실 텐데. 안부를 가장한 그의 말은 이제와 생각해보니 명백한 협박이자 염탐이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지긋지긋한 원한. 사과나무 밭 경계를 두고 벌였던 다툼. 그 모든 것이 땅에 대한 탐욕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악의로 자라났음을 직감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할머니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 현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녀딸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백구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집은 어떤 참극의 현장이 되었을까? 범인의 목표는 단순히 귀찮은 늙은이를 치워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집과 땅의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 현우마저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예산읍 동물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원장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아드님, 백구는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뱀의 독이 워낙 강해서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았습니다. 왼쪽 앞다리를 예전처럼 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우는 전화기를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백구는 살아 돌아오지만 평생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것은 백구의 훈장이자 범인이 남긴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오후가 되어 현우가 백구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 트럭에서 내린 백구는 왼쪽 앞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렸다. 마루에 앉아있던 순자 할머니는 절뚝이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백구를 보고 그대로 달려나가 와락 끌어안았다. 백구야, 내 강아지. 살아 돌아왔구나. 아이고, 이 다리를 어쩌면 좋노.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꾸짖음이나 원망은 없었다. 오직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가슴 미어지는 사랑뿐이었다. 백구는 그런 할머니의 품에 안겨 낑낑거리며 할머니의 주름진 뺨을 핥았다. 마치 할머니, 저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라고 위로하는 듯 했다. 백구의 상처는 가족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다. 현우는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랑 서연이는 당분간 처가에 가 있어. 나는 여기 남아서 이 일 마무리해야겠어. 어머니 혼자 둘 수 없어. 아니, 이건 우리 가족 전부의 일이야. 그날 오후 현우는 읍내 철물점으로 달려가
가장 비싼 CCTV 카메라 여러 대를 사왔다. 그는 집의 사방이 모두 찍히도록 처마 밑과 마당이 보이는 담벼락에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다. 윙으 하는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는 까만 렌즈는 더 이상 침입자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을, 이 가족을, 그리고 백구의 희생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아들의 굳은 결의이자 선전포고였다. 집안에는 며칠째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상처 입은 짐승들이 서로의 상처를 하차주며 반격을 준비하는 단단한 침묵이었다. CCTV 카메라가 순자 할머니의 집 처마 밑에서 묵묵히 돌아가기 시작하자 예당호를 끼고 돌던 평화로운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처음 며칠간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순자 할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고 끔찍한 사건에 분노했지만 그 뜨거웠던 감정은 차츰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끈적하고 불쾌한 의심의 안개가 피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예전처럼 대하지 못했다. 평상에 모여 나누던 대화 끝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무심코 던진 농담에도 상대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CCTV 카메라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동체의 신뢰가 깨졌다는 물증이자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부의 적을 향해 있다는 섬뜩한 상징이었다. 어떤 이들은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라며 순자 할머니네를 동정했지만 다른 이들은 사람 사는 동네에 정남이 떨어지게 저게 무슨 짓이람이라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카메라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갈라놓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예민하게 동요하는 사람은 단연 최영식이었다. 그는 사건 이후 부쩍 자주 마을에 얼굴을 비췄다. 핑계는 다양했다. 선산벌초, 오래된 집 수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인사.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망과 마을의 분위기를 직접 살피러 온 것이었다. 그는 일부러 금순 할머니의 집 근처를 맴돌며 일하는 척했고 순자 할머니와 마주치면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걸었다. 아이고 어르신,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제가 소식을 늦게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백구는 괜찮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하지만 그의 과장된 염려와 번들거리는 눈빛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키울 뿐이었다. 특히 사건의 전말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이장과 청년회장은 그의 앞에서 입을 닫았고 그의 등 뒤에서는 혀를 찼다. 아들 현우는 그런 최영식의 위선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서울의 번듯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집의 가장이었다. 낮에는 어머니를 도와 텃밭을 가꾸고 허물어진 담벼락을 보수하는 평범한 아들로 돌아갔지만 밤이 되면 그의 방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작은 사령부로 변했다. 그는 먼저 마을 전체의 지적도를 구해 벽에 붙였다. 그리고 각 필지의 소유주와 과거 거래 내역, 분쟁 기록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나갔다. 낮에는 면사무소와 군청을 드나들며 십수년 전의 토지대장까지 모두 열람했다. 그의 집요하고 조용한 움직임은 마을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이제 사람들은 최영식뿐만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가는 듯한 현우 역시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절뚝이는 백구가 있었다. 백구의 존재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증거이자 고발이었다. 순자 할머니가 백구를 데리고 마당을 쓸거나 현우가 백구와 함께 마을 길을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다. 백구의 절뚝이는 걸음걸이는 마을 전체의 양심을 불편하게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 특히 최영식은 백구와 마주칠 때마다 뱀이라도 본 사람처럼 기겁하며 자리를 피하기에 바빴다. 현우의 집요한 조사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순자 할머니의 남편과 최영식의 아버지가 벌였던 과거의 다툼은 단순히 사과나무 밭 몇 평의 경계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은 밭 귀퉁이에 자리한 최 씨 집안의 조상 묘 하나를 이장하는 문제와 얽혀 있었다. 현우가 찾아낸 30년 전의 서류에는 최영식의 아버지가 자신의 조상 묘 자리가 닭이 알을 품는 형상의 명당이라며 그 주변 땅 전부를 자신에게 팔 것을 강요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시아버지는 당연히 이를 거절했고 그때부터 지긋지긋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순자 할머니네가 승소했지만 최 씨 집안은 그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땅 욕심을 넘어 가문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다고 믿는 맹목적인 집착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우는 이장을 찾아갔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기억을 털어놓았다. 현우 자네 말이 맞을 걸세. 최영식이 그놈 아버지가 법정에서 지고 나서 길길이 날뛰며 자네 할아버지에게 퍼부었던 악담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네. 내 놈들 그 땅에서 편히 발 뻗고 살 것 같으냐. 구렁이보다 독한 놈들이 따리를 틀고 앉아 내 놈들 떼를 끊어놓을 것이다. 라고 했지. 그때는 그저 패배자의 저주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섬뜩하기 짝이 없구만. 아버지의 저주를 아들이 실행에 옮긴 것인가. 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현우는 최영식이 예전에 잠시 운영했던 작은 물류회사 주소지를 찾아갔다. 지금은 폐업했지만 근처에서 탐문하던 중 과거에 그곳에서 일했다는 조선족 동포 한 명을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 꺼려하던 그는 현우의 간절함과 두둑한 사례금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 양반 이상한 물건 많이 취급했으시오. 동남아 같은 데서 나무 상자에 담긴 걸 들여왔는데 절대 다른 사람 손 못 대게 했소. 한 번은 내가 상자 하나를 옮기다가 실수로 틈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서 비닐 같은 게 번쩍하는 걸 봤소. 최 사장이 그걸 보더니 내 뺨을 때리면서 당장 꺼지라고 고함을 쳤지. 꼭 뱀 같은 거였는데.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대를 이은 원한 명당에 대한 집착, 그리고 독사 밀수라는 실행 방법까지. 법정에 제출할 명백한 증거는 없었지만 진실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했다. 현우는 최영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최영식 씨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묵은 땅 문제, 이제는 좀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새벽 예당호 출렁다리 앞에서 봅시다. 어른들 문제 우리 대에서 좋게 풀어봅시다. 좋게 풀어보자는 말에 최영식은 현우가 무언가 타협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라 착각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약속 장소로 향했다. 다음 날 새벽 예당호는 짙은 물 안개에 잠겨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듯 호수는 고요하고 신비로웠다. 현우는 출렁다리 입구에서 최영식을 기다렸다. 그의 곁에는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빛나는 백구가 묵묵히 앉아 있었다. 최영식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요? 우리 아버지 한을 풀어줄 생각이라도 들었나? 현우는 대답 대신 안개가 자욱한 호숫가로 그를 이끌었다.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야 현우는 멈춰서서 안개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신의 묘자리 닭이 알을 품는 명당이라고 하더군요. 최영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3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께 저주를 퍼부었다죠. 구렁이보다 독한 놈들이 따리를 틀게 될 거라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당신이 운영했던 물류회사 동남아에서 나무 상자를 많이 들여왔더군요. 그 안에 뭐가 들었었는지 이제는 말해줄 수 있습니까? 현우는 한 걸음씩 다가서며 최영식을 몰아붙였다. 그의 눈빛은 안개를 꿰뚫는 레이저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 쌈장 항아리에 들어있던 그 뱀. 그것도 당신의 가업의 일부였습니까? 최영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증거가 없다고 믿었기에 대담하게 행동했지만 현우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버둥거렸다.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이건 명예훼손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조용히 앉아있던 백구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왼쪽 앞다리를 허공에 든 채 나머지 세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서서 최영식을 향해 낮고 깊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개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원한의 소리였고 모든 것을 지켜본 증인의 선고였다. 절뚝이는 다리로 자신을 노려보는 백구의 충혈된 눈과 마주친 순간 최영식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으악!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안개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폐잔병처럼 처량했다. 현우는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백구의 옆에 무릎을 꿇고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백구야. 내가 이겼어. 백구는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따뜻한 혀로 주인의 손을 하찼다. 예당호의 물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며 동쪽 하늘 너머로 새로운 아침의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영식은 그날 이후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운영하던 회사도 얼마 안 가 문을 닫았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법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셈이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들의 단단함이 깃든 평화였다. CCTV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누구도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 되찾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약속의 상징이 되었다. 아들 현우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딸을 설득해 예산으로 완전히 이주했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사과나무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어머니의 가르침과 자신의 성실함으로 금세 자리를 잡아갔다. 봄이 오고 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새 쌈장을 담갔다. 깨진 항아리가 있던 빈자리에는 현우가 읍내에서 가장 크고 좋은 새 항아리를 사와 채워 넣었다. 모자가 나란히 앉아 쌈장을 버무리는 동안 백구는 그들 곁에 엎드려 따스한 봄볕을 쬐며 평화롭게 졸고 있었다. 여전히 다리를 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역사가 되었고 희생과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마당에서는 삼겹살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현우와 그의 아내 그리고 할머니 품에 안긴 손녀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순자 할머니는 갓 담근 쌈장을 듬뿍 찍은 상추쌈을 아들의 입에 넣어주었다. 어떠냐 아들? 올해 쌈장 맛이 최고예요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현우의 대답에 순자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상추쌈 하나를 더 싸서 곁에 얌전히 앉아있는 백구에게 건넸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받아먹었다. 악은 예고 없이 찾아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렸지만 그들은 깨진 조각들을 주워 모아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냈다. 뱀이 든 항아리는 깨졌지만 그 자리에는 가족의 사랑, 이웃의 관심,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이 가득 채워졌다. 집 마당에는 흙냄새와 사과꽃 향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구수하게 잘 익은 쌈장보다 더 깊고 진한 삶의 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